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본 게시탐정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제목 보셨죠? 마라나타 업계에서도 거의 정설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있던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은 러시아와 그 지도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이슬람의 제휴로 만들어지는 부활 소련이에요. 이들 소련연합군이 휴거 직후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헌데 한때 잠시 곡과 마곡이 러시아가 아닌 터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으로 가면 결국 러시아가 나오는데, 곡과 마곡 러시아서를 반대하는 이들은 지구를 이제 지도대로가 아니라 지구의 원래 모습인 원형을 기준으로, 그냥 동그라미 모습, 원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다, 러시아 영토에 닿지도 않는다 라는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바로 북쪽으로 향하면 닿는 터키가 곡과 마곡이라는 거죠. 지도대로 봐도요, 사실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바로 닿는데, 우크라이나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원형 지구로 기준을 해도, 또 지도대로 해도 이스라엘에서 북방으로 쭉 뻗었을 때 터키를 지나쳐 바로 러시아 영토에 닿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남쪽에 바로 소아시아랑 맞닿는 반도 하나 있죠. 거기에요.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던 것이죠. 이 일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친러 인사였어요. 이 사람의 지나친 친러 정책에 반대한 대규모의 시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휩쓸었으니 이른바 유로마이단 사태입니다. 2013년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소련 해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거의 러시아의 2호점 같은 위치였는데,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유럽연합에 참여하여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유혈 진압을 했고요. 시위대도 폭력투쟁으로 맞섰어요.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러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우호적이며 아예 러시아계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요. 돈가스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에서는 친서방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이 나라들이 수립되고, 크림반도에서는 원래 그 지역의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였던 크림 자치공화국이 아예 자치를 떼버리고 크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하려는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라고 해요.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칠세라 푸틴은 진작부터 위장한 러시아군을 아맘리에 파견해서 공작을 폈습니다. 2014년 3월 1일, 그때는 러시아군이 2,000명을 크림반도에 전면 투입했죠.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이 철수 요청을 했는데도 러시아군은 끄떡 않고 크림반도를 장악해 갔습니다. 물론 러시아 국기나 비표 이런 거 다 떼고 이제 크림반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병대처럼 꾸민 겁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7일 크림공화국의 독립 및 러시아와 합병 찬반 투표가 이제 유권자 96.77% 찬성으로 가결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왜? 거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니까. 그리고 3월 20일에 러시아 하원의회에서, 21일에는 상원의회에서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크림반도는 소련 이래 23년 만에 러시아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한층 더 확실해지게 된 거죠. 보세요. 저기 보면 빨간색이 러시아고, 초록색이 이제 우크라이나, 까만색이 크림반도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폴란드 위에 러시아 땅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칼리닌그라드를 비롯해서 이제 옛날 구동프로이센 지역인데 2차 대전 이후로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크림 반도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동부 지역까지 뺏길 수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공화국에 수립된 돈바스 지역에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합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돈바스 영내에 수만 명의 러시아군을 위장해서 투입시킨 후였죠. 보세요.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내전이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침공이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이 그 이제 분리 독립하려는 그 공화국들이고, 딱 러시아 국경지대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원래 전력대로라면요, 우크라이나군 따위는 한 큐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러시아군이라는 티를 안 내고 뭐 의용군이니 민병대니 하면서 위장 투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첨단 무기, 전략 무기를 동원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계화 부대, 탱크나 장갑차들 같은 거 동원할 수 있겠지만, 전략 폭격기나 미사일 이런 거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싹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제 나토를 비롯해서 친서방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소유럽 쪽에 지원을 받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이것도 싸우면서 점점 또 숙달돼 가는 게 있잖아요. 내공이 쌓이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은 이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이제 조절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명목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분리주의 내전이었기 때문인데, 가만 생각해보면은요, 과거 월남전과 같은 구조잖아요. 남베트남 안에서 월남 정부랑 베트콩이 내전을 벌이는데 북베트남이 베트콩을 지원하고 병력까지 투입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명목상은 남베트남 내에서의 민중봉기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2020년에도 우크라이나 영내에는 러시아군 3만 명이 그렇게 위장하고 주둔해 있었고, 돈바스 전쟁은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 반군 쌍방이 각각 2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거의 7년에 이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 소식이 어두웠던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돈바스 전쟁이니 크림반도 합병이니 하는 것보다 크림 공화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얼짱 검사의 미모가 더 유명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세요. 되게 이쁘다, 그죠? 이 양반이 올해 41인가? 그 당시에 33, 4 그랬었는데, 우크라이나 검사였다가 크림 공화국에 가담해서 러시아로 전향한 나탈리아 포크론스카야. 이제 러시아 쪽에 제대로 등용돼가지고 이제 러시아 검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뭐 지냈더라? 국회의원도 지내고, 지금은 이제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겸 러시아군 소장입니다. 러시아군 최연소, 그것도 여군 장성이에요. 얼짱 미녀 검찰총장의 미모 앞에 다른 것은 그다지 관심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무렵,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내년 초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전쟁 위기입니다. 보세요. 러시아 17만 병력으로 내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할 듯. 워싱턴 포스트 보고 17만 5천 명으로 100여 개 대대 전술단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부에서는 9만 2천 명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17만 5천 명으로 정정된 거예요. 다음, 미국, 러시아의 경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동유럽 병력 증강,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일단 근거 없는 정보전이라고 일축하며 블라블라.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군사훈련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래 다들 그래요. 진짜 군사훈련 한다고 군대를 집결시켜놓고 난을 일으키든 전쟁을 일으키든 하거든요. 합법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집결시키고 무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가 바로 군사훈련입니다. 다만 훈련하려고 모였나 전쟁하려고 모였나 실무 행동을 보고 결판이 날 뿐이죠.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아예 우크라이나 영내로 전면 침공을 하겠다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군 총병력이 84만 명인데 17만 5천 명이면 20%죠. 그 정도 병력을 투입하고 또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다는 첩보가 전해지고 있어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경고하고는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미국이 경고한 만큼 행동도 했으면은 크림반도가 넘어갔을까? 러시아에.
그때도 오바마 정부에서 경고할 거 다 했는데 푸틴이 쌩까고 했죠. 지금이야 러시아가 뭐 변죽만 울리고 있더라도 만약 미중 극동대전쟁이 먼저 터져가지고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매달리게 되면 당연히 유럽 전선에 있는 미군을 다 빼겠죠. 그렇게 힘의 공백이 생긴다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서유럽 진격은 필연적입니다. 안 하는 게 바보야. 그리고 그 전쟁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일 겁니다. 조지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부에서 안보 전문가로 일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국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작성한 러시아의 유럽 침공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4년 전인가 예측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름이 기가 안 나네. 어쨌든 이 사람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러시아군이 보란듯이 국경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꼭두각시 병력을 활용해 애매모호한 군사적 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상에는 발트 3국 중에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가 계속 할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 내부에서 정부의 탄압을 구실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인민해방전선 같은 걸 자처하는 무장조직이 등장해 내전을 벌이고 평화유지군이라는 구실로 러시아군이 개입하고 나토와 유럽연합은 3차 세계대전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 나라만 내주고 멈출까? 아니면 같이 죽어보자 하며 전쟁을 할까? 하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보듯이 아마 전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핵전쟁 터지는 거지. 지금 보시면 2번까지는 얼추 됐고 지금 3번이 간당간당하고 있죠. 그 17만 5천 명의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 핑계대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수립된 소련의 유럽 침공 계획에서는 핵 공격의 시작과 함께 지상군이 전개되어 목표일은 독일의 라인강까지 개전 7일 이내, 대서양 해안까지는 개전 12일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겨우 12일 만에 라고 하시겠지만 좌측의 1989년 당시의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의 전력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측은 현재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의 군사력 비교입니다. 물론 소련연합군의 전력에는 터키,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도갈마, 바사, 구스, 붓 이게 다 포함된 전력이지만 다 떼버리고 러시아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연합군을 충분히 압도할 위력은 가능합니다. 7일에서 12일 이내라는 목표에서 한 20일 이내 정도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하지만 예언대로라면 터키, 이란 뭐 다 붙으니까 더 쉬워지겠네.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다는 17만 5천 명의 러시아군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응답하라 곡과 마곡.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